안녕하세요. 오늘은 딘 마샬이 쓴 지리의 힘이라는 책을 가지고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딘 마샬은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의 기자 출신이죠. 지리를 알지 못하면 세상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책은 전 세계를 10개의 지역으로 나눠서 지리에서 비롯했던 경제전쟁, 세계 분열, 영유권 분쟁, 빈부격차 등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중국과 미국, 서유럽, 러시아, 한국, 일본,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중동, 인도와 파키스탄, 북극 이렇게 군대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지리에서 시작되었다. 그렇죠? 우리가 거주하고 있는 곳이 바로 지리고 우리의 삶은 언제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런 땅에서 형성되어 왔다는 거죠. 전쟁, 권력, 정치는 물론이고 오늘날 거의 모든 지역에서 사는 인간이거든. 그런 사회적 발전 이런 것들 모두 다 지리적 특성에 따라서 이루어졌다. 지구라는 행성의 70억 인구에게 주어진 선택들은 늘 우리를 제약하는 강과 산, 사막과 호수 그리고 바다에 의해서 어느 정도 결정된다는 것이다. 그만큼 우리가 살아가고 일하고 자녀를 길러내는 땅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를 거쳐왔던 나라가 바로 중국이죠. 중국 문명의 발원지는 중국식으로 중원이라고 합니다. 북중국 평원을 얘기하죠. 그 다음에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밀집한 지역 가운데 하나이기도 합니다. 중국 인구의 90% 이상을 차지하면서 중국의 정치, 경제를 지배하고 있는 곳이 이제 한족이죠. 중국은 이제 여러 개의 소수민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소수민족들이 일어나서 반란을 일으키고 또 나라를 세우기도 하고 그럽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통합이 되어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위구르를 비롯해서 티벳, 그 다음에 만추리아도 마찬가지고 언젠가는 분열이 된다. 그런 분열의 조짐이 현재 나타나고 있다.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제가 볼 때는 기후로 나타나지 않을까. 특히 산사태물 중심으로 한 그런 심각한 사태가 유발될 경우에 틀림없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이 지정학이라는 것은 지리적 요인들을 통해서 국제적 현안을 이해하는 방식을 이제 지정학이라고 합니다. 미국의 싱크탱크에서 최신 제안한 내용을 보면 중국에는 이제 3가지 커다란 약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 약점 중에 첫 번째는 전략 지형이다. 중국은 육지와 해상 양쪽에서 대국과 중견국으로 포위당한 양면의 딜레마에 빠져 있다는 거죠. 자, 두 번째는 22,000km에 달하는 국경 곳곳이 분쟁과 화약고다. 게다가 러시아, 인도, 파키스탄, 북한은 핵을 보유하고 있고 해상 영토 분쟁을 벌이는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대만까지도 돌발사태 대처하려면 해외 군사작전에 집중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원활한 해외 군사작전을 하려면 취약한 군수 능력의 격차를 줄여야 하는데 중국이 해외 군사 기지 네트워크와 물류 네트워크를 가지려면 정치, 외교, 법률, 경제, 운영, 노하우를 개발해야 한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엔 어딜까요? 미국이 되겠습니다. 미국. 지리적 축복과 전략적 영토 구입으로 세계 최강국이 되어 있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미국은 탄생한 지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은 정말로 여기 표현대로라면 지리적 축복이죠. 네. 예를 들어서 미국이 1867년에 러시아로부터 720만 달러를 주고 알래스카를 샀는데 1에이크론의 세금을 걸고 보고 비싸게 샀다고 비아냥을 댔는데 얼마 안 있다가 이 지역에서 금광이 발견되자 언론이 머쓱해진 거기다 지금은 거대한 유전까지 발견되고 워싱턴 정부가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를 창설해서 군사령관 역할을 미군이 지금 맡고 있고 나토의 가장 큰 화력부대로서 활약을 하고 있죠. 요즘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미국의 역할이 지대하다고 볼 수 있겠죠. 실제로 미국은 2014년대 우크라이나의 정권 교체 배후에 부분적으로 관여를 했죠. 우크라이나를 러시아 영향권에서 끌어내려고 했는데 푸틴 대통령의 힘을 빼려고 한 거죠. 그렇지만은 이것이 결국은 러시아의 팔을 돋궈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키게 된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시어도어 루스벨트 대통령이 1900년에 한 말이 여기 주요 정치어록에 실려 있는데 이런 말을 했다는 거죠. 말은 부드럽게 하되 힘을 과시하라. 미국의 힘이라는 건 뭐 누구도 꺾을 수가 없죠. 그만큼 군사, 대국, 경제, 무기되어 있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 지리적 힘이 많은 비옥한 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급자족도 충분히 할 수 있고
나토 국가들의 방위비를 합친 것보다 훨씬 많은 액수를 국방력 증강과 발전에 투입하고 있죠. 2013년 갤럽 조사에 따르면 전 세계 인구 20%가 이민을 갈 경우 가장 가고 싶은 나라로 미국을 꼽았습니다. 또 상하이 대학에서 전문가들이 뽑은 세계 최고의 대학 20개를 발표했는데 그 중에 17개 대학이 미국에 있습니다. 자, 다음은 서유럽이 되겠습니다. 서유럽. 요즘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면서 화약고처럼 된 곳이 이제 서유럽이 되겠습니다. 지구상의 다른 지역과 비교해 봤을 때 유럽이 상대적으로 축복받은 곳이라는 건 사실이죠. 최초로 산업화된 민족 국가들이 세워지고 프랑스도 피레네 산맥, 알프스 산맥, 라인강, 대서양 같은 그런 천연 방벽으로 인해서 형성된 나라라고 할 수 있죠. 서유럽 같은 경우는 지리의 축복을 받은 곳이라고 할 수 있고 남유럽은 지리의 차별을 받은 지역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프랑스는 독일을 두려워하고 독일은 프랑스를 두려워한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독일은 유럽 최고의 제조업 국가 자리에 올랐었죠. 독일인들은 유럽이 분열되면 자신들에 대한 해묵은 공포가 다시금 고개를 들 것이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로선 8천만 명의 인구와 세계 4위 경제 대국으로서 인구로 보나 경제 규모로 보나 가장 큰 유럽 국가가 독일이라고 할 수가 있죠. 반면에 영국은 영광스러운 고립을 당하고 있습니다. 1215년 마그나 카르타로부터 시작해서 1258년 옥스퍼드 조례를 통해서 다른 나라보다도 앞서서 민주주의 시대로 이끌었던 영국,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는 그런 이야기도 많이 들었던 영국이죠. 유럽은 지난 65년 이상 유례없는 평화의 시기를 누려왔습니다. 비록 우리 앞에는 여전히 극복해야 할 문제와 난관이 있지만 해답은 그것밖에 없다. 평화라고 이야기를 하죠. 다음은 러시아가 되겠습니다. 러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넓은 나라죠. 그렇지만 지리에게 복수의 일격을 당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넓은 나라. 다른 나라에서 모스크바로 공격을 해온다고 해도 적군은 이미 길어질 대로 길어진 보급로를 감당케 어려울 것이다. 1810년에 나폴레옹이 그랬고 1941년에 히틀러가 이 실수를 되풀이했다. 그만큼 공격하기도 힘든 나라가 러시아라는 거죠. 현재 푸틴 대통령은 소비에트 연방의 마지막 대통령이었던 고르바초프를 아주 썩 좋게 보질 않았습니다. 고르바초프 때문에 러시아의 안보가 취약해졌다고 원망을 하죠. 그래서 1990년대 소비에트 연방 붕괴를 금세기의 중요한 지정학적 재앙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무궁무진한 그런 영토가 있기 때문에 미국에 대적할 초강대국이 러시아라는 사실은 분명하죠. 지금도 역시 미국과 대적할 사람은 러시아와 중국밖에 없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죠. 러시아의 면적은 미국이나 중국의 2배, 인도의 5배, 영국의 25배. 그 정도로 큰 나라입니다. 상당량의 광물 자원과 원유, 가스가 매장된 시베리아가 러시아의 보물 상자임이 분명하지만 그래도 1년에 수개월은 얼어붙고 드넓은 습지대가 펼쳐지는 아주 혹독한 땅이 러시아이기도 합니다. 특히 부동항이 없어가지고 고생을 많이 하죠. 그래서 부동항을 만들기 위한 전략적 차원에서 전쟁도 우크라이나 전쟁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죠. 부동항이 없다는 건 러시아의 지리적 아킬레스건을 갖고 있다라는 것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러시아에게는 가스와 석유, 지리를 이용한 그런 경제 전쟁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다른 나라보다는 유리한 지점에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대신 러시아는 많은 도전에 직면하는데 특히 심각한 것이 인구입니다. 러시아의 평균 수명은 65세 이하로 193개 유엔 회원국들 가운데 하위권에 머물고 있죠. 크림바드를 제외한 러시아 인구는 약 1억 4,400만 명. 항구들은 얼어붙고 북유럽 평원은 여전히 평지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 보겠습니다. 지리적 특성 때문에 강대국들의 경유지가 되다. 일본은 최대 고민인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과 군사 동맹을 맺다. 자, 이런 표제어가 붙어 있는데 여러분이나 저 알다시피 저 대한민국 땅 적죠. 한반도도 지금 반으로 나눠져 있는데 그렇지만 웅대한 웅비가 시작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사진 지도를 한번 보여주려고 합니다. 티토스라는 미래에서 온 사람이 한국의 2036년 지도가 이렇게 변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부분이죠. 과연 이렇게 변할 수 있을까요? 저는 충분히 변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영토라는 것은요 영구 불변이 없어요. 계속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 겁니다. 분열됐다가
남북도 통일이 되었다가 남북 통일이 되면 어느 순간에는 간도는 고구려가 시작된 곳입니다. 고조선이 시작됐던 땅이고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차지해야 되는 땅이 맞고요. 그 땅을 중심으로 해서 밑으로 중국에서 봤을 때 동해안 쪽이죠. 동해안 쪽을 이렇게 보면은 이미 그쪽도 다 백제 나라, 고구려가 지배했던 나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서 기후변화 관련해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기후변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일본은 지구 지축이 23도를 맞지 않는 상황에서 조정돼 가는 과정 속에서 침몰할 수 있다라는 것들이 일본 내에서도 나오고 모든 세계 지리학자 그리고 예언가들이 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느 시점이 되면 휴지산도 폭발하고 그러면은 일본의 3분의 2는 물속으로 가라앉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속으로 3분의 2가 가라앉는다고 하면은 일본은 정치, 경제 이런 것들이 마비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대한민국한테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고 결국은 이 지도처럼 한국의 식민지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다음에는 이제 중동이죠. 중동. 인위적인 국경선이 분쟁의 씨앗이 되는 중동. 중동이란 말은 무엇이 중간인가, 어디로부터 동쪽인가, 이 명칭 자체가 유럽인들이 세계를 보는 시각을 그 바탕에 깔고 시작된 것이 중동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구가 잉크로 그려서 만든 국경이 중동이고 순위파, 시아파 그리고 그 안에 또 다른 수많은 분파들이 이루어져 있고 영국이 난장판으로 합쳐놓은 곳이 바로 이라크다. 그래서 중동은 평화가 깃들 날이 없습니다. 요르단은 골치 아픈 곳을 싹둑 잘라서 만든 나라였고 산맥 이름이 나라 이름이 된 곳이 또 레바논이고 시리아는 소수파가 다수파를 지배하는 긴장감이 언제나 감도는 곳이고 IS는 죽음의 게임을 늘 펼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동에서는 석유가 나기 때문에 국민들이 또 잘 먹고 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또 이 중동에 있어서 늘 전쟁의 화약고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반면에 산악지대, 핵무기 그리고 석유가 있기 때문에 중동도 역시 세계사적으로 봤을 때는 무시할 수 없는 나라다. 다음에 살펴볼 곳은 어딜까요? 인도와 파키스탄입니다. 지리적으로 출발부터 유리했던 나라가 인도였고 파키스탄은 말썽 많은 아프간과의 국경을 물려받고 있는 나라죠. 지금 그림상으로 봤을 때도 인도 대륙의 분열 그리고 대사륙전이 시작됐었고 출발부터 인도보다 불리했던 파키스탄이었지만 아직도 끝나지 않은 두 나라는 계속 격돌을 벌이고 있죠. 아프가니스탄이 적이 되게끔 만든 나라가 또 있습니다. 파키스탄과 텔레반 그리고 미국 아주 묘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미국은 현재 인도의 새로운 그런 동맹국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북극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극해 21세기 경제 및 외교의 각축장이 되어가고 있는 곳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북극의 가장 세력을 갖고 있는 사람은 역시 러시아입니다. 러시아. 북극해를 중심해서 많은 땅이 러시아와 연관이 되어 있죠. 북극해의 넓이는 미국보다 1.5배가 크다고 할 정도로 큰 면적을 갖고 있습니다. 위성 사진을 보면은 지난 10여 년 동안 얼음의 양이 현저히 줄어들고 있다. 문제는 그 이유죠. 대다수 과학자들은 자연적인 기후 사이클뿐 아니라 인간의 책임도 있다. 온난화라는 것은 북극 지역에 한정된 이슈가 아니라 전 지구적 사안이 될 수밖에 없다. 어쨌든 북극은 많은 국가에서 영토 싸움을 벌이려고 보이지 않는 물밑 경쟁들을 많이 하고 있죠. 북극 전략이 없는 미국을 제외한 북극의 최강자 러시아를 비롯해서 많은 나라들이 쇄빙선을 갖추고 북극을 자기 영토로 삼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포함되어 있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죠. 자,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지리적 현실을 함께 맞이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리는 언제나 운명을 가두었고 그 운명은 한 국가를 규정하거나 한 국가가 될 수 있는 것이었을 수도 있다. 또 어떤 것은 세계의 지도자들이 그토록 벗어나고자 몸부림을 쳤던 그런 운명이었을 수도 있다. 그렇죠? 그런데 물론 지리가 모든 사건의 방향을 지시하지는 않는다. 위대한 사상과 위대한 지도자들도 역사에 밀고 당김의 일부다. 하지만 그들 또한 지리라는 틀 안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었다. 그만큼 지리는 그 속해 있는 나라를 좌지우지하고
좌지우지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대한민국 입장에서도 지리를 잘 활용한다면 대한민국은 침범을 당하기도 쉽지만은 이걸 역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또 대륙으로 중국으로 손을 뻗는데도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죠. 지리적인 것들을 잘 활용해서 미리 준비한다면 앞으로 대한민국의 지도는 지금보다는 훨씬 좋은 형태로 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여기서 리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늘 하는 이야기지만 힘이 나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제게 엄청난 힘이 된다는 말씀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